우린 절대 협조 못합니다. 캄보디아 총리의 충격 발언에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330명이 집단 납치 사건. 범죄 조직이 요구한 몸값은 무려 5천만 달러였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EU도 모두 외교적 해결에 실패했고 20개국이 공조를 시도했지만 전부 무산되고 말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사건 발생 72시간 만에 707 부대가 캄보디아 땅을 밟았고 세계는 숨을 죽이고 생중계 화면을 바라만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캄보디아 정부를 박살낸 대한민국의 강경 대응. 지금 시작합니다. 330명이라고요? 국제 공조 한번 제대로 못 해본 나라가 이번엔 정말 큰일 났네요. 충격적인 속보의 독일 특파원 한스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디 마시스라고 합니다. 국제범죄 담당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그날 아침 런던 인터폴 사무소 브리핑룸은 특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한국인 330명이 집단 납치됐다는 속보가 막 들어온 직후였거든요. 저도 처음엔 한스와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수로 이런 대규모 사건을 해결하겠어요? 노트북을 열어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동남아 납치 비극이라는 제목이었죠. 이런 사건은 보통 몇 달씩 질질 끌다가 흐지부지 되기 마련이었거든요. 그런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마이클 로웰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전직 인터폴 수사관으로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앤디,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은데? 그가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SNS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해시태그가 초 단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샵 330명 모두 데려와, 샵 한 명도 포기 안 해. 게시물이 1분에 수천 개씩 올라오고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을 때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정부에 압력을 넣는 게 아니라 함께 움직이겠다는 거지.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정부 48시간 내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합동 TF 구성 발표. 48시간.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보통 이런 규모의 국제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은 걸려야 겨우 대책회의를 열어요. 한 달이 지나야 실무팀이 꾸려지고 2달쯤 되면 그제야 현지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국은 48시간이라고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폴 아시아 담당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방금 한국 외교부에서 공식 공문이 왔습니다. 김수현 차관이 직접 서명한 문서예요. 담당관이 문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간결하면서도 단호한 문장들이었어요. 즉각적인 정보 공유 요청, 현지 공조 체계 구축, 인터폴 전면 협력 요청. 마지막 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필요시 모든 가용 자원 투입 예정? 한스가 비웃었습니다. 가용 자원이라니 한국이 무슨 자원이 있다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데. 바로 그때 마이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마이클은 모두가 인정하는 베테랑이었거든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2018년 예멘 내전 때를 기억해. 한국은 사흘 만에 교민 전원을 구출했어. 2020년 이란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에게 자국민은 숫자가 아니야. 저는 그제야 기사 초안을 지웠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특파원 지민이었죠. 앤디, 지금 서울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외교부 청사 앞에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자발적으로 온 거래. 우리 국민 데려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어. 전화를 하는 중에도 속보가 계속 떴습니다. 한국 외교부, 캄보디아행 모든 항공편 즉시 중단. 한국 기업, 캄보디아 투자 전면 재검토, 관광 비자 발급 중단. 이건 경제 제재의 시작이었어요. 관광 수입이 GDP의 20%를 차지하는 캄보디아에게는 치명타였죠. 인터폴 담당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추가 요청이 왔습니다. 최근 6개월간 동남아 납치 패턴, 현재 범죄 조직 구조, 피해자 감금 장소 유형 분석을 요청하고 있어요. 프랑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 상세한 정보를 왜 필요로 하죠? 마이클이 대답했습니다. 작전을 짜려는 거지. 외교적 해결이 안 될 경우를 이미 준비하는 거야.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설마 군사 작전까지 검토한다는 겁니까? 주권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하고요? 마이클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알지?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원들을 구출한 작전. 한국 해군 특수부대가 직접 투입됐어. 그들은 이미 선례가 있다고.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냉소적이던 기자들도 진지하게 노트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 또 다른 폭탄 같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특수전사령부 707부대 대기 명령. 사건 발생 6시간 만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속도였죠. 한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친. 정말로 군대를 움직이는 거야? 리나 칸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싱가포르 금융범죄 분석 전문가였죠. 방금 확인했는데 한국 금융당국이 캄보디아 관련 모든 송금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어요. 범죄 조직 자금 추적이 목적인 것 같아요. 정보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국정원, 현지 정보망, 총동원, 경찰청, 국제공조 전담팀 20명 파견, 외교부, 주변국 대사관 비상체제. 저는 편집장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단순 납치 사건이 아닙니다. 한국이 국가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편집장이 물었죠. 총력전, 겨우 납치 사건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이걸 겨우 납치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330명 각각을 구출해야 할 자국민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녁 6시 김수현 차관의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이 생중계했죠. 차관실 뒤편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 차관이 연단에 섰을 때 그녀의 표정은 침착하면서도 단호했어요. 먼저 피해자 가족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의 가족을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달랐습니다. 보통은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데려오겠다라니요. 김 차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부릅니다. 330명이 아니라 김민수, 이영희, 박철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국가의 고위 관료가 이렇게 감정적이면서도 확고한 발언을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었거든요. 피해자 가족 전원과 개별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전담 요원이 배정되어 실시간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함께합니다. 한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짓이야.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리가. 하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지킬 거야. 그들에게 이건 국가의 존재 이유거든.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국회가 긴급 소집됐고 여야 구분 없이 구출 작전 지원을 결의했다는 내용이었죠. 밤 10시 인천공항발 특별기가 이륙했습니다. 합동 TF 선발대 48명이 탑승했다고 했어요. 외교관, 경찰, 국정원 요원, 의료진까지 포함된 팀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330명을 모두 구출하는 게? 마이클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앤디, 넌 아직 한국을 모르는구나. 그들에게 국민은 그냥 국민이 아니야. 지켜야 할 약속이고 돌아와야 할 가족이지. 다음날 새벽 4시 저는 히드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캄보디아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거든요.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탑승 게이트에서 대기하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 ODA, 자금 5천억 원 재검토 통보, 삼성 LG 등 대기업, 캄보디아 투자 철회 검토, 경제적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느낄 압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 구출 작전이 아니었어요. 한 국가가 자국민을 대하는 태도, 그 본질을 보여주는 시험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에 선언한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숫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제가 목격한 첫날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로 향하는 동안 서울에서는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영상과 증언들을 통해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었죠. 김수현 차관은 새벽 5시부터 상황실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부처가 하나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가 긴급 화상회의에서 한 첫 마디였어요. 화면에는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접속해 있었죠. 저는 경유지인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했을 때 리나 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라운지로 저를 찾아왔어요. 앤디, 이걸 봐야 해요.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3년간 캄보디아 납치 사건 패턴을 분석했어요. 뭔가 이상한 게 보이지 않나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패턴이라고 할 만한 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리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패턴이 없다는 게 패턴이에요. 무작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국적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그녀가 데이터를 정리한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인 피해자가 유독 많아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몸값 요구가 거의 없다는 거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왜 납치를? 리나가 대답했습니다. 노동력이죠.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콜센터, 가상화폐 사기, 고학력 인력이 필요한 범죄에 투입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리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수현 차관실이에요. 데이터 받았대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나중에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그때 김 차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 국민들이 노예처럼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납치가 아니라 인권유린이고 국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화상으로 보고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는 이미 대기 중입니다. 필요하다면 즉시 투입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이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와의 경제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면 우리 기업들도 피해를 볼 텐데요. 김 차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그 시각 서울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고, 온라인에서는 캄보디아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됐죠. 한 피해자 가족이 SNS에 올린 글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제 아들이 납치된 지 사흘째입니다. 정부를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힘내세요. 함께합니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프놈펜행 비행기로 갈아타려고 할 때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캄보디아의 최후 통첩. 72시간 내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경제관계 단절. 옆에 있던 미국인 사업가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한국이 진짜 하네요. 캄보디아 경제가 무너질 텐데. 리나가 제게 새로운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한국금융위원회가 캄보디아 관련 모든 금융거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어요. 범죄 조직 자금을 추적하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금융 IT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들이 마음먹으면 가능하죠.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서울 특파원 지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앤디, 방금 외교부에서 또 발표했어. 피해자 가족 전원에게 1:1 전담 요원을 배정했대. 24시간 한라인도 개설했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330명의 가족이면 최소 1000명은 넘을 텐데 그들 모두에게 전담 요원을 배정했다고요? 지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원봉사자가 넘쳐난데 통역, 심리상담, 법률 지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어.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부 대응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 전체가 분노하고 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프놈펜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공항은 이상하리만큼 한산했어요. 한국발 항공편이 모두 끊겼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공항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한국인이세요? 제가 영국 여권을 보여주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네요. 한국인들은 지금 입국이 어려워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피해국 국민의 입국을 막는다니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인 입국을 막나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흘끔 봤습니다. 정부가 긴장하고 있어요. 한국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호텔에 체크인하고 리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추가 데이터를 보냈어요. 납치된 사람들의 마지막 위치 정보예요.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시엠립 외곽 특정 지역에서 사라졌어요. 그곳은 공업지대였는데 최근 몇 년간 중국 자본이 대거 들어온 곳이었죠. 저녁 무렵 현지 정보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속삭였어요. 한국 특수팀이 벌써 들어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해서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벌써요? 확인된 건가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은 안 됐지만 경찰이 비상 대기 중이에요. 상부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고 경고했대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을 때 한국발 속보가 또 떴습니다. 국회 초당적 결의안 통과. 정부의 모든 조치 지지, 여야가 만장일치로 정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정치에서는 극히 드문 일이었죠. 리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한국 검찰이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제 검거했어요. 캄보디아 납치 조직과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것 같아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납치범과 협상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전체 범죄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뿌리를 뽑으려는 거였죠. 밤 11시 CNN에서 김수현 차관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군사행동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김 차관의 대답은 신중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국제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김 차관이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국제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부릅니다.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인터뷰가 끝나자 호텔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각국 기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독일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군대를 보낼까요? 프랑스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건 침략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필요하다면 정말로 그렇게 할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잠들기 전에 SNS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수만 명이 광장에 모여 있었죠.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간다, 우리가 데려온다. 한 피해자 어머니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어요. 제 딸이 거기 있어요. 정부가 데려온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믿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확신에 찬 그 표정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리나가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앤디, 내일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조심해.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행동이 되는지 그 과정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는 이 집단적 분노와 행동력. 그것은 제가 알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330명을 모두 데려올 작정인 것 같았어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시엠립 경찰청 앞은 이상하리만큼 삼엄했습니다. 평소에는 느슨하기로 유명한 캄보디아 경찰이 오늘은 달랐어요. 정문부터 중무장한 경찰들이 기자단 접근을 막고 있었죠. 제가 기자증을 보여주자 한 경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자증 압수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제 기자증을 압수한다니요? 이건 국제 언론 자유 침해입니다. 제가 항의하자 경찰서장 소무 리스가 직접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느릿느릿 걸어오며 비웃듯 말했어요. 언론 자유? 우리는 수사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바로 그때 리나 칸이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급히 날아온 그녀는 인터폴 신분증을 들어 보였죠. 인터폴 금융범죄 분석관입니다. 공식 협조 요청이 있었을 텐데요. 소모 리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능글맞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인터폴,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해결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부하가 두툼한 서류철을 가져왔어요. 57명을 체포했습니다. 모두 하급 조직원들이죠. 큰 성과입니다. 리나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체포자 명단에는 길거리 소매치기, 마약 판매상 같은 잡범들만 가득했어요. 납치된 한국인들은요? 330명이나 되는데 소모 리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직 수색 중입니다. 캄보디아는 넓으니까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리나를 보지 않고 계속 딴 곳을 향했어요. 리나가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인터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시엠립 지역 납치 사건의 80%가 특정 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왜 그 지역은 수색하지 않죠? 소모 리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수색할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인터폴이 지시할 사항이 아니죠. 그는 몸을 돌려 경찰청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화를 거부한 거였죠. 제가 현지 시장으로 향했을 때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어요. 기자 맞죠? 뭔가 보여줄 게 있어요. 그를 따라 시장 뒤편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악취가 나는 쓰레기통 사이에서 그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걸 보세요. 어제 새벽에 찍은 거예요. 영상에는 경찰 간부들이 검은 봉투를 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건네는 사람은 중국인으로 보였어요. 매달 25일에 이렇게 받아요. 중국 사업가들한테서. 제가 물었습니다. 중국 사업가라면? 상인이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천웨이롱이라고 들어봤어요? 시엠립 최대 범죄 조직 두목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카지노 사업가지만 실제로는. 그가 말을 끊고 주변을 다시 살폈습니다.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모든 더러운 일에 손을 대고 있어요. 경찰은 그의 개나 마찬가지죠. 천웨이롱. 리나가 추적하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상인이 또 다른 정보를 꺼냈습니다. 시엠립 외곽에 폐공장들이 있어요. 천웨이롱 소유죠. 거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요? 그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린대요. 그리고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리나와 정보를 공유했을 때 그녀는 이미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 3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 중이었죠. 앤디, 이것 좀 봐요.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천웨이롱의 자금 흐름이에요.
놀랍게도 캄보디아 정부 관료 계좌로 정기적으로 송금되고 있어요. 리나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캄보디아에 보낸 공조 요청 내역이에요. 총 20건인데 겨우 6건만 회신이 왔네요. 30%. 국제 공조 요청의 이런 낮은 회신율은 사실상 거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범죄가 아니라 구조예요. 정부와 범죄 조직이 한 몸이라는 거죠. 바로 그때 마이클 로웰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앤디, 방금 한국 TF팀이 중요한 걸 발견했어. 납치 조직의 전체 명단을 확보했다는데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캄보디아 경찰도 모른다는데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동시다발로 급습했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적으로. 거기서 캄보디아 쪽 연락책을 잡았는데 그 녀석이 전부 불었대. 리나가 급히 암호화된 파일을 받아 열었습니다. 명단 최상단에는 예상대로 천웨이롱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아래로는 놀라운 이름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소모 리스도 있네요. 월 5만 달러씩 받고 있었어요. 리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무부 차관, 이민국장, 세관장. 이건 정부 자체가 범죄 조직이네요. 제가 받은 또 다른 제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지 NGO 활동가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납치 피해자들이 온라인 사기 작업에 강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하고 도망치려 하면 고문당한다고 해요. 리나가 새로운 데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가 잡힌 위치를 분석했어요. 모두 시엠립 외곽 반경 5km 내에 집중돼 있네요. 지도를 확대하자 그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폐섬유 공장, 폐전자 제품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이었어요. 모두 천웨이롱 명의였습니다. 한국 TF팀이 캄보디아 정부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교적 해결 불가능, 현지 정부 기관 부패 심각, 인도적 개입 불가피. 그날 저녁 8시 캄보디아 국영TV에서 대대적인 체포 쇼가 방송됐습니다. 소모 리스가 직접 나와 자랑스럽게 발표했어요. 우리는 납치범들을 체포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찬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들 중 실제 납치범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리나가 분석했습니다. 체포된 사람들 신원을 확인했는데 대부분 전과도 없는 일반인이에요. 아마 돈 받고 연기하는 거겠죠. SNS에서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샵 부패 국가, 샵 캄보디아 거짓말, 샵 가짜 체포쇼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퍼졌어요. 한 한국 네티즌이 올린 글이 수십만 번 공유됐습니다. 우리 국민을 노예로 부리면서 체포했다고 쇼를 하네.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밤 10시 상황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가 한국의 모든 공조 요청에 대한 회신을 중단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어요. 리나가 최신 정보를 받아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경제 제재를 시작했어요. 캄보디아산 제품 수입 중단, ODA 자금 5천억 원 동결, 한국 기업 투자 철회. 그녀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캄보디아 경제의 30%가 날아갈 거예요. 그런데도 협조를 거부한다는 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천웨이롱이 주는 돈이 그보다 많다는 거겠죠. 새벽 1시 현지 정보원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특수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공항에 수송기가 대기 중이래. 외교적 해결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아. 제가 물었습니다. 확실한가요? 그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모 리스가 부하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어. 폐공장 지대 경비를 2배로 늘렸고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야. 호텔 창밖을 보니 경찰차들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은 꺼놓았지만 빨간불을 번쩍이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전쟁 직전 같은 긴장감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리나가 마지막 분석을 마치며 말했습니다. 이 부패 구조를 깨지 않으면 구출은 불가능해요. 한국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리나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강제로 뚫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죠. 국제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마이클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휴대폰에 떴습니다. 내일 오전 캄보디아 정부가 최종 입장을 발표한다. 아마 협조 거부일 거야. 그러면 한국이 움직일 거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부패라는 벽 앞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까? 외교도, 협상도, 국제법도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할까? 새벽 3시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나가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시작됐나 봐요. 곧 그 답을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죠. 벽의 이름이 부패라면 한국은 그 벽을 부술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수현 차관의 목소리가
화상회의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이건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제가 시엠립 호텔에서 서울 외교부 긴급 브리핑을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있을 때였어요. 캄보디아 정부의 공조 거부 발표 직후 한국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선 거였죠. 김 차관이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흘간 모든 외교적 채널을 동원했습니다. 대사급 회담 3차례, 실무급 협의 12차례, 인터폴을 통한 공조 요청 20건. 그녀가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캄보디아는 단 한 명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국장이 두툼한 보고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모든 시도를 문서화했습니다. 780페이지 분량입니다. 캄보디아 측은 실질적 협조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보고서를 펼치며 구체적인 내용을 읽었습니다. 7월 12일 오전 9시 첫 번째 공조 요청. 무응답. 오후 2시 대사 면담 요청. 거부. 저녁 6시 인터폴 경유 재요청. 형식적 답변만.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군사행동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텐데요. 김 차관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극단적이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 330명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18시간, 화장실도 감시받으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녀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의 증언 영상이었어요. 저는 사흘 동안 잠을 재워주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를 걸어야 했고 실적이 안 나오면 전기 충격을. 영상 속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의실의 기자들도 숨죽였어요. 김 차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입니까? 아니면 이걸 방치하는 게 극단적입니까? 리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 자료는 우리가 제공한 거예요. 금융거래 패턴으로 피해자들의 작업 시간까지 추적했죠. 정말 끔찍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거구의 60대 남성이었죠. 군사적 옵션을 검토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707부대가 대기 중입니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한 진보 성향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덴만은 공해상이었잖아요. 이번은 명백히 타국 영토입니다. 침략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이 준비한 듯 답했습니다. 국제법상 보호책임 원칙이 있습니다. 현지 정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반인도적 범죄를 방치할 때 피해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상세히 보충했습니다. 1976년 이스라엘의 엔테베 작전을 기억하십니까? 우간다. 정부가 테러리스트와 결탁했을 때 이스라엘이 인질을 구출했죠. 1983년 미국의 그레나다 개입도 자국민 보호가 명분이었습니다. 그가 문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극도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서 제한적 무력 사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긴급 성명이 속보로 떴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자국민 보호는 모든 주권국가의 신성한 의무다. 평화적 해결을 희망하지만 한국의 어떤 결정도 이해할 것이다. 사실상 청신호였어요. 일본 외무성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납치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일본도 북한의 납치 문제로 고통받아왔으니까요. 중국 외교부는 미묘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방적 군사행동을 반대한다. 그러나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의 반인도적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천웨이롱이 중국인이라는 게 그들에게도 부담이었던 거죠.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한국인 피해자들이 현대판 노예 상태에 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유린이며 국제사회의 즉각적 행동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한 야당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아무리 급해도 전쟁은 안 된다. 더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한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제 딸이 전기 고문을 받고 있답니다. 더 기다리라고요? 당신 자식이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 주먹을 쥐고 떠는 아버지들. 그 모습이 생중계되자 여론이 급변했습니다. SNS는 폭발했어요. 한 대학생이 올린 글이 100만 번 공유됐습니다. 우리가 못 지킨 세월호 아이들처럼 되게 할 순 없다. 이번엔 반드시 구해야 한다. 리나가 새로운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피해자 중 3명이 의식을 잃었대요. 과로와 영양실조, 구타 때문에 그중 한 명은 20대 여성이고요. 이 소식이 퍼지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당장 구출하라. 더는 못 기다린다. 김수현 차관이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검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결의를 보여주려는 듯했죠. 대한민국 정부는 선언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평화란 굴복이 아닙니다.
그녀가 잠시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우리 국민이 노예가 되는 걸 지켜보는 것.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한 외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국제법은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김 차관의 대답이 울림을 줬습니다. 국제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이 법을 위해 죽어가는 걸 방치할 순 없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문서를 들었습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바로 그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국방부에서 추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나섰어요. 작전명은 약속의 귀환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마이클이 제게 긴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앤디, 방금 확인했는데 한국 특수부대가 이미 태국 우돈탄이 공군기지에 대기 중이래. KC-303 공중급 유기와 C-100 수송기도 대기 중이고.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국경을 넘을까요? 마이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차관 눈빛 봤어? 이미 결심한 거야. 모든 법적 명분도 준비했고 국제 여론도 확보했어. 실제로 한국 정부의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외교적 시도를 모두 기록했고 실패도 문서화했으며 국제사회의 이해도 구했어요. 그날 밤 9시 청와대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3시간의 경론 끝에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승인합니다. 자정, 한국 외교부가 캄보디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24시간 내에 모든 한국인을 석방하라. 이것은 마지막 경고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오만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빈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리나가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캄보디아 릴이 시간당 5%씩 떨어지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 중이에요. 시장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한국이 진심이라는 걸. 새벽 3시 제가 호텔 창밖을 보니 시엠립 거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할 시간인데 경찰차들이 계속 오가고 있었어요. 멀리서 헬기 소리도 들렸습니다. 리나가 말했습니다. 시작되는 것 같네요. 한국 국회에서는 새벽임에도 의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야 구분 없이 만장일치로 정부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정부는 국민 구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마이클이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대. 하지만 한국은 기다리지 않을 거야.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명분의 무게가 국제법보다 무거울 수 있을까?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답을 정한 것 같았어요. 국민과의 약속이 그 무엇보다 무겁다고.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웅 합참의장이 낡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지 않고 어떻게 작전을 명령하겠습니까? 3.1을 아트리의 아버지가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의 노인은 갑자기 찾아온 군 수뇌부를 보고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인데. 박태웅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드님을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노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태웅이 그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국가의 약속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오늘 밤 저희가 증명하겠습니다. 2시간 뒤 오산 공군기지 상황실. 제가 특별 허가를 받아 참관하게 됐을 때 이미 작전 브리핑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작전명, 약속의 귀환, 투입 인원 18명, 70 특임대대 최정예 요원들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시엠립 외곽 폐섬유 공장 위성사진이 떴습니다. 붉은 점들이 건물 곳곳에 표시돼 있었어요. 목표는 33명 구출입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 공장 지하에 감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대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적 병력은요? 최소 40명에서 최대 60명. 중화기로 무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숫자상 불리했지만 아무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박태웅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칼입니다. 오늘 그 칼로 우리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대원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필승, 밤 11시 C-130 수송기가 태국 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 자문관 자격으로 탑승했을 때 기내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기자님이 제공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건물 구조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어요. 옆에 앉은 젊은 대원이 무기를 점검하며 중얼거렸습니다. 330명, 우리 가족일 수도 있었어요. 새벽 2시, 캄보디아 국경 인근 상공. 조종사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30초 후 강하. 대원들이 일어서서 낙하산을 점검했어요.
팀장이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A조는 정문, B조는 후문, C조는 옥상. 동시 진입한다. 램프가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대원들이 하나둘 어둠 속으로 뛰어내렸어요. 지상에서 리나가 무전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적 경비병 6명 확인. 정문에 2, 후문에 2, 순찰 중 2. 대원들이 소리 없이 접근했습니다. 야간 투시경 화면으로 지켜보던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접촉 5초 전. 순식간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제압됐어요. 정문 클리어, 후문 클리어, 진입 시작. A조가 정문을 통해 들어갔을 때 갑자기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함정이다. 산계. 첫 번째 건물이 함정이었어요. 바닥에 설치된 급조 폭발물이 터진 거였죠. 부상자 발생. 김하사 다리 부상. 총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구 화염이 번쩍였어요. 2층에서 사격, 제압 사격. 귀가 찢어질 듯한 총성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대원들이 엄폐물 뒤에서 정확히 대응 사격했어요. 팀장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건물 포기, 목표는 지하다. 바로 그때 B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문 쪽 별채에서 비명소리 들립니다. 리나가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열감지 카메라로 확인했어요. 별채, 지하의 다수 인원 감지. 팀장이 즉각 명령했습니다. B조는 별채로, A조는 어무. 별채로 향하던 중 또 다른 함정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수류탄이었어요. 으악! 한 대원이 쓰러졌습니다. 파편에 어깨를 맞은 거였죠. 박 중사 부상, 의무병. 부상자가 2명이 됐지만 작전은 계속됐습니다. 대원들이 별채 입구에 도달했어요. 철문이다. 폭파 준비. 시사가 설치되고 모두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파이어 인 더 홀. 굉음과 함께 철문이 날아갔습니다. 대원들이 안으로 돌입했어요. 지하, 계단 확인. 어둡고 좁은 계단을 내려가자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대원들이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하 통로 끝에 또 다른 철문이 있었어요. 자물쇠다. 절단기. 절단하는 동안 위층에서 적들이 몰려왔습니다. 적 증원 병력 최소 20명. 총격전이 다시 격화됐습니다. 좁은 계단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어요. 수류탄 조심. 한 대원이 날아온 수류탄을 발로 차 올려보냈습니다. 복도에서 터진 수류탄이 건물을 흔들었어요. 마침내 자물쇠가 잘렸습니다. 철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이었어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구출하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청년이 대원의 손을 잡고 흐느꼈어요. 정말 와주셨네요. 그가 바로 3.1을 라틀이었습니다. 팀장이 긴급 보고했습니다. 31명 확인, 이동 시작. 하지만 퇴로가 막혔습니다. 적들이 계속 증원되고 있었어요. 탄약이 떨어져 갑니다. 바로 그때 리나가 새로운 정보를 줬습니다. 건물 동쪽에 오래된 하수구가 있어요. 설계도에는 없지만 열화상으로 확인했어요. 팀장이 결단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 C조. 어무 요청. 옥상에 있던 C조가 저격으로 적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 대원들과 구출된 사람들이 이동했어요. 하수구 입구를 찾았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상당한 대원 2명이 걷지 못했어요. 저를 두고 가세요. 민간인부터. 박 중사가 말했지만 팀장이 단호했습니다. 한 명도 두고 가지 않는다. 업고서라도 간다. 건장한 대원들이 부상자를 업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도 서로를 부축했어요. 하수구를 통과하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블랙호크다. 우리 헬기. 태국에서 대기하던 헬기들이 국경을 넘어온 거였습니다. 국제법 위반이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헬기가 착륙하자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3.1가 마지막으로 탑승하며 대원들을 향해 절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헬기가 이륙하는 순간 캄보디아 군 차량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팀장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작전 완료. 31명 구출. 아군 부상 2. 모두 생존. 오산기지 상황실에서 환호성이 터졌다고 합니다. 박태웅이 조용히 말했다고 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아직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 제가 헬기에서 내렸을 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이 한국 땅은 아니었지만 안전한 태국 기지에서 치료받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자님이시죠? 이걸 꼭 전해주세요. 대한민국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국가가 약속을 지켰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게 제 의무였으니까요.
첫 번째 구출 작전이 끝난 지 12시간. 태국 우돈타니 기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구출된 31명이 제공한 정보가 충격적이었거든요. 아직 300명이 넘게 남아 있어요. 다른 건물들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생존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지하로 연결된 통로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만든 거래요. 거기로 사람들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박태웅 합참의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지하 통로라, 우리 정보에는 없었는데 바로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수집한 자료가 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사진을 보여줬어요. 시엠립 역사박물관에서 찾은 일제강점기 시설 도면이었죠. 일본군이 만든 지하 벙커 시스템입니다. 당시 군수품을 보관하고 이동하던 통로였어요. 리나가 즉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도면과 현재 건물 배치를 겹쳐보면 맞아요. 지하 3m 깊이에 폭 2m의 통로가 있을 겁니다. 팀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70년이 넘은 통로라면 붕괴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구출된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보강 공사를 했어요. 콘크리트로 다시 발라놨고 철제 지지대도 설치했더라고요. 박태웅이 결심했습니다. 이 통로를 이용하면 동시다발 진입이 가능합니다. 707 2대 중대를 추가 투입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통로 구조를 아는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민간인, 그것도 외국 기자가 작전에 참여한다니. 팀장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15년간 분쟁 지역을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류의 증명이죠. 박태웅이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단, 방탄조끼와 헬멧은 필수입니다. 새벽 3시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707 1대와 2대 합동으로 36명이 투입됐어요. 제가 선두조와 함께 이동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기자로서가 아닌 작전의 일원이 된 순간이었죠. 폐공장 외곽 오수 처리장. 악취가 진동했지만 여기가 지하 통로 입구였어요. 여기에요. 이 맨홀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대원들이 하나씩 내려갔습니다. 제가 내려갔을 때 예상보다 공간이 넓었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일본어 표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한국어로 살려주세요라고 긁힌 흔적도 보였어요. 팀장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A조는 직진, B조는 첫 번째 갈림길에서 우회, C조는 두 번째 갈림길, 무응. 우리는 소리 없이 전진했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했죠. 500m쯤 갔을 때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여성의 울부짖는 목소리였습니다. 대원들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팀장이 위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위다. 뚫고 올라간다. 휴대용 드릴로 천장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콘크리트 가루가 떨어졌어요. 구멍이 충분히 커지자 광섬유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광경에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쇠창살로 만든 감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감옥에 5에서 6명씩 갇혀 있었는데 모두가 뼈만 남은 모습이었어요. 최소 100명은 넘어 보입니다. 팀장이 작전을 수정했습니다. 폭파는 위험해. 조용히 진입한다. 대원들이 구멍을 넓혀 한 명씩 올라갔습니다. 제가 올라갔을 때 참혹한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조용히 하세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구출하러 왔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한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대원의 태극기 패치를 만졌습니다. 진짜 한국군. 대원들이 볼트커터로 자물쇠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감옥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 노인이 대원의 군복을 만지며 울었습니다. 태극기, 정말 한국군이 맞네요. 포기하지 않고 와주셨네요.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우리가 들킨 거였어요. 저기 온다. 방어태세, 철문이 열리고 무장한 경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됐어요. 제가 한 여성을 엄폐물 뒤로 끌어당겼을 때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방탄조끼가 없었다면 맞았을 거예요. 앤디 씨, 조심해요. 리나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한 대원이 수류탄 파편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어요. 괜찮습니다. 민간인 대피가 먼저입니다. 대원들이 정확한 사격으로 적을 제압하며 퇴로를 확보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이 지하 통로로 대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지막 감옥을 확인했을 때 한 청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어요. 여기 위급 환자가 있어요. 의무병이 달려와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예요. 당장 수액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를 업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은 너무 가벼웠어요. 기자로서의 객관성, 관찰자의 거리두기,
그런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지하 통로를 통해 탈출하는 동안 위에서 폭발음이 계속 들렸습니다. 어모조가 끝까지 적을 막고 있었던 거죠. 어둡고 좁은 통로를 달리면서 제가 업은 청년이 신음했습니다. 어머니, 그가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헬기들이 로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헬기 불빛이 희망처럼 빛났어요. 구출된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의무병들이 응급환자부터 실어 날랐어요. 제가 업고 온 청년이 완전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살았어요. 정말 살았어요. 그가 제 손을 잡고 반복했어요. 마지막 헬기가 이륙할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707 대원들이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팀장이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2차 작전 완료. 123명 추가 구출. 전원 생존. 태국 기지에 도착했을 때 먼저 구출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한 의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업고 온 청년.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어요. 하지만 살 겁니다. 구출된 분들 전원이 생존할 겁니다. 100% 생존율. 이건 기적입니다. 리나가 데이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평균 감금 기간 11.3일. 체중 감소 평균 8kg. 하지만 모두 살았어요. 한국이 제때 와서 제가 피 묻은 방탄조끼를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선을 넘었어요. 기자의 중립성이라는 그 신성한 선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떤 진실은 멀리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야 보이니까요. 박태웅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앤디 씨, 당신은 오늘 기자가 아니라 영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은 목숨 걸고 싸운 대원들이죠. 저는 그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밖에서 새벽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어요. 아직 170여 명이 더 남아 있었지만 이제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한 명까지 데려갈 거라고, 약속을 지킬 거라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기내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창밖으로 태극기가 펄럭이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통로를 따라 내려올 때 수백 명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 꽃다발을 든 사람들, 그리고 그저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미르 라트리의 아버지였죠. 사미르가 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이 포옹하는 순간 공항 전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노인은 아들을 꼭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살아왔구나, 살아왔어. 국가가 약속을 지켰구나. 그 옆에서 한 어머니가 딸을 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너무 미안해. 20대 청년이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아버지가 아들을 일으켜 세우며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니? 살아 돌아온 게 어디야? 수백 개의 포옹, 수천 개의 눈물. 그 광경을 지켜보던 공항 직원들도, 취재진들도, 심지어 외국인 여행객들까지 눈시울을 붉혔어요. 김수현 차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330명 전원이 돌아왔습니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누군가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곧 모두가 따라 불렀습니다. 공항 전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제가 그 광경을 촬영하고 있을 때 한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앤디 씨, 직접 작전에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사미르가 다가왔습니다. 이분이 저를 업고 구해주셨어요. 기자가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게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어요. 아닙니다. 한국 군인들이 한 일입니다. 저는 그저 그때 CNN, BBC, NHK 등 세계 주요 언론의 속보가 동시에 떴습니다. 한국, 납치 국민 전원 구출 성공, 기적의 구출 작전, 생존율 100%, 국가는 국민을 지켰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이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나라의 큰 약속, 한국이 보여준 국가의 품격. 68개국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한국의 결단력과 실행력에 찬사를 보냈어요. 심지어 평소 한국에 비판적이던 일부 중국 언론들도 배울 점이 있다고 인정했죠. 그 다음날 저는 런던 인터폴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대강당에서 특별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인터폴 사무총장이 직접 사회를 받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30년간 국제 범죄와 싸워온 베테랑이었죠. 오늘은 국제 범죄에 대응하는 새로운 모델을 논의하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통합적 접근법입니다. 제가 연단에 섰을 때 200여 명의 각국 대표들이 주목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들을 설명했어요. 한국의 대응은 세 가지 축이었습니다. 외교적 압박, 경제적 제재, 그리고 필요시 군사적 개입. 이 모든 것이 72시간 내에 순차적으로 실행됐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제법 위반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외교적 노력을 먼저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780페이지의 문서로 기록했죠. 국제사회가 묵인한 이유입니다.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경제적 비용이 상당했을 텐데요. 정확한 수치가 있습니까? 제가 리나에게 받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직접 비용 800억 원, 경제 제재로 인한 기회비용 2천억 원, 총 2,80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가 신뢰도는 92% 상승했고 이는 연간 5조 원의 경제 효과로 환산됩니다. 일본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생존율 100%라니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상자 치료를 위해 의료진이 작전팀과 함께 투입됐고 구출 즉시 응급처치가 이뤄졌어요. 러시아 대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캄보디아 주권 침해는 어떻게 정당화됩니까?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 영토 내 반인도적 범죄를 방치했습니다. 국제법상 보호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였죠. 바로 그때 유엔 인권위원회의 특별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스크린에 문구가 떴어요. 한국의 대응은 자국민 보호의 새로운 표준이다. 모든 국가는 이 사례를 연구하고 적용해야 한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유엔이 공식적으로 한국 모델을 인정한 거였어요. 미국 FBI 부국장이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이미 한국 모델을 연구 중입니다. 특히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가 인상적이었어요. 사건 발생 후 48시간 내 합동 TF 구성, 72시간 내 작전 실행. 이건 교과서에 실릴 만합니다. 중국 공안부 대표도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효과적이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금융추적 기술과 현장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우리도 참고하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캄보디아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그가 일어서자 모두가 주목했어요.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부패 관료 130명을 체포했고 범죄 조직과 연루된 경찰 500명을 해임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마이클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앤디, 내가 쓴 기사 봤어. 국가의 품격이라는 제목이 인상적이더군. 제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어요. 작은 나라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하지만 이제 확신합니다.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뭘 확신하는데? 제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국가의 크기는 영토나 인구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요. 국민을 대하는 태도로 정해진다는 걸. 그날 저녁 서울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환영 만찬이었어요. 대통령이 구출된 사람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와서 대한민국이 완성됐습니다. 사미르가 대표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도 이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비슷한 다짐을 했어요.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갇혀있을 때 매일 태극기를 그렸어요. 언젠가는 구하러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믿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다음 주 세계 각국에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본이 자국민 보호 특별법을 제정했고 독일이 신속 대응팀을 창설했으며 호주가 국민보호청을 신설했어요. 프랑스는 외교부 내에 긴급 구출과를 만들었고 영국은 특수부대 편제를 개편했죠. 동남아에서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가 공동으로 외국인 범죄 피해 방지 협약을 체결했고 한국인은 건드리지 말라는 불문율이 범죄 조직 사이에 퍼졌어요. 실제로 이후 6개월간 한국인 대상 납치 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런던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리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앤디, 놀라운 통계가 나왔어. 이번 사건 이후 한국 여권 파워가 세계 3위로 올라갔대. 그리고 한국 제품 선호도가 전 세계적으로 30% 상승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리나가 대답했습니다. 국가 브랜드예요. 국민을 지키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 거죠. 삼성 주가가 15% 올랐고 한국 관광객이 40% 증가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기사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은 증명했다. 국가의 품격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들은 330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를 구한 것이다. 마이클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좋은 기사야.
그런데 앤디, 너도 변한 것 같아.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냉소적인 관찰자였잖아. 이제는 뭔가를 믿는 사람 같아 보여.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믿게 됐어요. 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걸. 창밖으로 런던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과 같은 기적이 또 일어나기를 바라며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터폴 본부 회의실에서는 정기 브리핑이 한창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모든 안건이 한국의 구출 작전과 관련된 것들이었거든요. 인터폴 사무총장이 발언했습니다. 한국 사례는 이제 국제 표준이 됐습니다. 각국이 앞다퉈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스크린에 통계가 떴습니다. 사건 이후 한 달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들이었죠. 유럽연합 대표가 보고했습니다. EU 27개국이 신속대응 프로토콜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기반으로 했죠. 미주기구 대표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도 합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감격스러웠습니다. 한 나라의 결단이 전 세계를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납치 사건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 모델의 분석과 적용.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보고서였어요. 마이클이 보고서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역사에 남을 문서야. 앤디, 너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참여자였잖아.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기록해야 했어요. 미래를 위해서요. 그때 리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앤디, 방금 캄보디아에서 대대적인 발표가 있었어. TV를 켜자 캄보디아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깊이 반성합니다. 즉각적인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그가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부패 관료 130명 체포, 경찰관 500명 해임, 범죄 조직 연루자 1000명 수배. 사실상 정부 조직의 3분의 1이 교체되는 수준이었죠. 특히 소무 리스 전 경찰서장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천웨이롱은 국제 수배가 떨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피해 보상을 약속합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ODA를 재개한다는 거였어요. 김수현 차관이 발표했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변화가 목적입니다. 캄보디아가 바뀌고 있다면 우리도 손을 내밀겠습니다. 5천억 원 규모의 개발 원조가 재개됐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모든 자금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권 개선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 이 소식에 국제사회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보복 대신 화해를, 단절 대신 협력을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프랑스 외교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힘만 보여준 게 아니라 품격을 보여줬네요. 그 다음 주 유럽 외교관들의 비공식 모임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한국 사례였어요. 독일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니 영국 외교관이 동의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교훈을 줬죠. 국민을 지키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의무라는 걸. 이탈리아 외교관이 덧붙였습니다. 이제 동남아 전역에서 한국인은 건드리지 마라가 불문율이 됐대요. 실제로 한국인 대상 범죄가 90% 감소했다고 하더군요. 러시아 외교관조차 인정했습니다. 효과적이었어요.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어요.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답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마지막 칼럼을 썼습니다. 우리는 종종 묻는다. 국가란 무엇인가? 권력인가? 영토인가? 역사인가? 창밖으로 런던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답을 보여줬다. 국가는 약속이다. 국민과의 약속.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계속 써내려갔어요. 한국은 그 약속을 지켰다. 330명 모두를 데려왔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3일이었어요. 앤디 형, 잘 지내세요? 저 이번에 외교부 시험에 합격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외교부요? 사미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누군가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국가가 저를 구했듯이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이 하나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의사가 되겠다고 했고 누군가는 경찰이 되겠다고 했죠. 마이클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있었네? 이제 그만 쉬어. 제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뭐라고 쓸 건데?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포기하지 않을 때 진짜 국가다.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문장이야. 진실이고.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가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세상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 같았거든요. 마이클과 함께 건물을 나섰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앤디, 이제 뭘 할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쓸 거예요. 국가와 국민의 이야기를, 희망의 이야기를. 우산을 펴고 빗속을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교훈이었죠. 다음날 아침, 제 칼럼이 전 세계 주요 언론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읽었고 수십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감사와 감동의 메시지였어요. 한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작은 나라의 국민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정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댓글에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일주일 후 유엔 총회에서 특별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모든 국가는 해외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 의무로 한다. 만장일치였어요. 그리고 매년 7월 30일을 세계 시민 보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구출 작전을 완료한 날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나라의 용기가 세계를 바꿨다. 330명을 구하기 위한 한국의 결단이 전 인류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것이 진정한 국격이다. 마지막으로 김수현 차관이 은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국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으니까요. 그 당연한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전 세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택이 더욱 빛났던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어디선가 한국이 보여준 것과 같은 기적이 또 일어날 거라 믿으며 저는 새로운 취재를 위해 가방을 들었습니다. 국가와 국민, 그 영원한 약속의 이야기는 계속될 테니까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